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는 슬로건으로 유럽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의 이슈는 G7 국가들이 합의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무조건 미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중국과 경제, 러시아와 전략적인 관계를 맺은 유럽 국가들이 그 관계를 청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의 미국의 이미지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4월에 비해서는 0.6%, 지난해 5월에 비해서는 5%가 올랐습니다. 1년 사이 오름폭으로는 13년 사이 최고여서 인플레이션 쪽으로 조금 다가갔습니다. 시애틀이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집단 면역이 가능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미 집단 면역이 됐습니다. 텍사스의 한 병원 시스템은 2만 5천 명 스텝 전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에 따라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스텝들 178명을 정직시켰습니다. 세계 최대의 정육회사 JBS도 해커에게 $1,100만 비트코인으로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앙은행도 디지털 머니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집니다. 미국 정부는 은행을 통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MIT와 이미 연구 중입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원유를 수송하는 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이미 공사에 들어간 부분은 철거하게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인했던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뒤집은 결과입니다. 미국인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중국 앱 틱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금지를 풀었습니다. 그렇다고 틱톡이 자유가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언론, 세계의 모든 언론은 탑뉴스로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요. 보리스 존슨 영국 대통령과 저 사진 찍을 때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서로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그리고는 이제 이 팔꿈치 악수를 했습니다. 옆에는 질 바이든 여사도 있었고 보리스 존슨의 부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탑으로 보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매체를 통해서 미국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은 한국 매체가 미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보도할 때는 한국에서의 이해관계가 아니면 아주 미국적인 입장에서 자세히 보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미국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요. 지금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전화를 통화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했지만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을 방문하러 가기 직전부터 여러 가지를 이제 곰곰이 따져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직전에 유럽 정상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을 보면 이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유럽들도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맺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청산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야 하고 스스로 고립주의를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유럽 국가에서는 뭐 그렇지 않아도 지형적으로 러시아와 연관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중국과 거래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더 좀 쉽게 편안하게 미국 눈치를 안 보면서 덜 보면서가 아니라 안 보면서 할 수 있었죠. 러시아와의 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미국 눈치 안 봤어도 됐고 미국의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다 무역전쟁이다 시작하면서 뒤로는 그런데 다 유럽 국가에서는 어쨌든 그 자신들의 이득을 챙긴 겁니다. 이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우리 쪽으로 돌아와라, 우리 편이 되라 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대통령이 우리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 내용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바이든 현 대통령도 외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1975년인가요? 73년이네요. 연방 상원에서 외교관계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을 그때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83, 93, 2003, 2014 거의 50년이잖아요. 외교 문제 전문가.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는 외교 이슈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최고 헤드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물론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라든가 보리스 존슨 대통령은 모르죠. 만나본 적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그 사람들도 총리와 대통령이 됐었고 특히 보리스 존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선 영국에 가서 서로 만나서 하는 것을 보니까 프로페셔널 그 정치인들답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향 설정을 해서 4년 동안 러시아 쪽으로 중국 쪽으로 가는 이런 것을 돌려놓기는 힘들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번에 이제 2019년 이후에 지난해에는 못했잖아요. G7 정상회담도 처음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7개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뭐 어떤 정치적인 파워도 그 나라의 대표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 돌아오긴 했는데 미국도 변했고 4년 동안 미국을 의지하던 다른 나라들도 변했고요 하는 상황에서 내일입니다. G7 정상회담 열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만나고 또 수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따로 만나고 월요일에 이제 리셉 타립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만나고 수요일이 제일 중요하죠. 6월 16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는데 지금 G7 정상회담이나 나토나 유럽연합 국가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는 여기에는 의견 일치를 볼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재무장관들이 가서 세계 최저 법인세를 15%로 한다는 이것도 동의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으로 와라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파이저에 5억 도스, 미국 인구보다도 많은 거죠. 이 5억 도스의 백신을 기부하겠다 하는 것도 발표를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푸틴의 러시아와 시진핑의 중국과 멀어져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국가들 독일과 프랑스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러시아, 중국과 해놨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무로 돌리기에는 손해인 거예요. 그 나라들로서는. 해서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는요.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유럽의 재정 커넥션을 중국과 강화하길 원합니다.
유럽과 중국의 그 투자 같은 것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이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건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국가 지도자의 문제로 볼 때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에 대해서 무조건 오케이였으니까, 무조건 이상 오케이였으니까. 노드 스트림 2 내추럴 가스 파이프라인,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을 지금 러시아에서부터 독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 그거 바이든 대통령이 싫어해도 우리는 한다,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푸틴에게 분명한 승리가 되고, 푸틴이 유럽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미국은 싫어하는 거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라든가 폴란드 이쪽으로는 손이 딱딱 뻗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독일이 이렇게 싫다고 하니까 푸틴에 대해서 어떠한 제어를 하기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힘들어질 수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유럽연합이 완전히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나는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반대한다. 중국에 무조건 반대만 하기만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대치 상황이 올 것이고, 그 최악의 대치 상황은 정말 역풍이다, 나쁘다. 투자해 놓은 게 많은 거예요. 기술적으로 서로 투자 교류해 놓은 것이 많은 지난 4년 동안 이렇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은 바이든 시대인데 왜 트럼프 시대를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라. 트럼프 지지자로서도 듣기 싫고,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또 구태여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자꾸만 힘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스는 어떤 부분의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의 분들이 듣기 싫어하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뉴스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하는 것이고, 저는 저의 판단이 옳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G7, 유럽연합, 또 나토 국가와의 회의, 푸틴과 미팅, 또 터키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과 미팅, 이런 그 마디마디마다 전임 행정부와 현임 행정부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데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어땠고, 그리고 현재는,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오늘의 미국이 이제 그런 방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때는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호불호, 뉴스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의 호불호에 따라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곳을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매체에서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또 자유죠. 그러나 오늘의 미국에서는 뉴스에 가치가 있으면 트럼프이건 바이든이건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힘든 정상들과의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다면요. 미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그 호감도, 특히 이제 미국의 그 강한 그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퓨 리서치사 가장 평이한 여론조사 기구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늘 해온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같은 기구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프랑스와 독일이 가장 낮았어요. 가장 선진국가로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지적으로도 미국보다도 더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30%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비슷해요. 비슷하게 낮아요. 영국, 캐나다,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요, 프랑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31%였는데,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74%가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이슈에 있어서
올바른 것을 추구할 것이다. 74%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호감도는 뭐 지금 더 많고요. 74%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지난해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 이슈에 대해서 옳은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답한 프랑스 사람들은 11%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에게 긍정적이었었던 그 프랑스 사람들 여론조사 결과 반 이상이었던 적이 한 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되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미국이 결국은 이제 그런 것,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까지 합쳐서 16개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영국, 뭐 캐나다 이런 나라 포함한 거예요. G7 국가들. 그랬더니 10명 가운데 6명이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이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74%인데 전체적으로는 60% 정도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하게 또 그 질문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서 미국을 의지할 만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요,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지난해 31%에서 올해 몇 %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아무튼 많아졌는데 프랑스도 호감도가 65%거든요. 지난해 호감도가 31%였는데 60% 정도는 되는데 그 호감도보다는 미국을 믿을 만한 나라인가? 세계 이슈를 이끌어간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와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건 또 사람이 답변이 달랐습니다. 56%가 미국이 부분적으로, 완전히가 아니라요, 부분적으로 미국은 somewhat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나라야, reliable한 나라야,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미국은 이제 바이든 시대인데 대단히 의지할 만한 나라지라고 답변한 사람은 11%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26%는 우리가 지난 4년 겪어봤더니 미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믿을 만하지 못해라고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라고 해서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세계의 방향이라든가 세계를와 함께 걷겠다던가 그런 지도자만 뽑는 게 아니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의지할 만한 국가가 아니야 하고 답변한 사람이 2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러시아와 중국과도 많은 교류를 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것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 일들, 굿뉴스, 배드뉴스가 포함되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 또 해외 첫 순방에 관한 내용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시애틀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역시 된통 놀라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애틀과 백신 접종 말씀드리고요. 또 텍사스도 이것도 볼만하죠. 왜냐하면 텍사스가 주정부 차원에서는 백신 같은 거 별로 장려하지 않은데 또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는 지난번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이어서 JBS 용류 회사도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도 이 같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을 만들어야지 된다.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미 미국에 전자화폐가 있지 않느냐, 데비카드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문제가 사실은 좀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것과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이제
만들 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정말로 종이화폐가 없는 시대가 머지않아서 올 것 같거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빨리 퍼졌던 주 워싱턴. 물론 뭐 로스앤젤레스가 처음에 케이스가 하나 정도는 나왔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워싱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 시장이 제니 더칸 시장이 얘기를 하네요. 78% 12살 이상 16살도 아니고 12살 이상 백신 접종을 받는 시애틀 주민이 78% 하면 시애틀은 그래도 미국에서 큰 대도시잖아요. 무슨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시장이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방어하고 상대도 방어해주고 커뮤니티도 방어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젠 78%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던 스몰 비즈니스도 좀 나가서 도와주시고요. 이 관련된 물가 상승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 분야, 문화 분야, 시애틀 그런 거 강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지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제 오랜만에 천가게 가서 천 막 구경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천인데도 색색까지로 몇 가지 샀어요. 한 가지만 우선 살까 하다가 이거 지원이야 막 이러면서 샀어요. 저의 만족이죠. 사실은 뭐 커뮤니티를 생각한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내가 지금 당장 쓸 것이 아닌데 페이브릿 가게에 가서 실크가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좋아하는 실크는 이것이었는데 뭐 이런 걸 보겠어요. 이제 그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또 텍사스에서는 텍사스의 휴스턴 메소디스트라는 그 병원 시스템 6군데 아주 큰 병원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4월 달에 병원 스텝 모두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무화를 발표를 했고 그 전에 3월 달부터 백신 접종을 받는 스텝은 그 당시에는 이제 $500를 보너스로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스텝들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2만 5천 명 가운데 178명인데 예외되는 사람도 있어요. 285명.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상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332명은 일단 백신 접종은 안 받았지만 일단 좀 두고 보자 하는 이 몇백을 빼놓고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178명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명이 그래요. 공식 발표가. 의료진들이 나도 생각을 해야 되고 환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7명은 아직 한 번만 맞았기 때문에 일단은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6월 22일까지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다 하면은 정직에서 해고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의료상 문제라든가 이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받지 않는 음모론 이런 것에 의해서도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변호사가 또 딱 붙어 있어요. 변호사가 이것저것을 대변해 주면서 인간이 무슨 기니 돼지냐 국가에서 맞으라고 한다고 다 주사를 맞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이 병원이 휴스턴 메소디스트 이 병원 시스템이 우리는 합법적인 선 안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2009년부터 모든 직원들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게 맞아야 되는 백신에 대해서는 의무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주에서도 시스템마다 다르고 분야마다 다르고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6월 15일부터 백신 접종 2번 다 끝난 사람은 그러나 병원이라든가 양로시설이라든가 학교 일찌감치 발표를 했고 그런 또 노숙자 시설 같이 좀 이 바이러스 감염이 많을 위험이 있는 그런 곳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들 있고요. 그리고 JBS가
이 육류 회사가 미국에도 있지만 JBS USA가 있고 JBS 호주 많이 있지만 브라질 그 상파울로에 헤드코어가 있고 1953년도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파이프라인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이어서 그 파이프라인은 440억 달러를 주고 해킹한 것에서 풀어서 파이프라인 제대로 가동을 시켰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육류 회사잖아요. 1,100만 달러를 역시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처음에 딱 해커에게 이거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했을 때 이제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동을 조금씩 줄였고 그리고 나서 돈을 지불하고 바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해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담을 했다고 하고 역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CEO처럼 너무 괴롭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요. 이처럼 해커에게 지불된 돈이 4억 1,200만 달러랍니다. 지난해. JBS하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올해지만 4억 1,200만 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당장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이 원래 하버드에서 이제 뭐 기업 무슨 상법 뭐 이런 그런 것을 강의를 한 교수잖아요. 상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비트코인이 정말로 나쁜 통화 수단이다. 화폐는 화폐인데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인데 좋은 게 오로지 두 가지가 있다면 나쁜 애매모호한 투자가나 범죄자들이 활용하기는 정말 유용한 수단이다. 그들의 천국이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같은 암호화폐가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정직한 투자가와 사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은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축한 은행은 저희 은행이 문을 닫아도 보험공사에서 다 보장을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잘 자란 코인들은 그런 것 없거든요. 아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의원이 디지털 머니를 무조건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연방 정부에서 하면은 훌륭한 약속이 될 것이다.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기회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디지털 머니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크레딧 카드 쓸 때, 데뷔 카드 쓸 때도 이것도 디지털이잖아. 디지털 이미 되고 있어라고 하는데 이 크레딧 카드나 데뷔 카드는 지금은 내가 종이돈으로 쓰는 것 같지 않고 은행을 거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뒤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디지털 거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같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은행을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끼리 만든 사람들끼리 통하고 물론 장부는 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큰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신들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은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자화폐라고 하죠. 일렉트로닉 커런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이 같은 비트코인과 비슷한 디지털 화폐가 시작된 거 물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개발하면서 상으로 이렇게 주기 시작한 거지만 디지털 화폐의 시작은 사람들이 내가 왜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지 돼? 하면서 파워를 정부에서 개인으로 돌리기 위해서 돈 관리라는 게 정부가 하던 사람이 하던 남편이 하던 와이프가 하던 돈 관리를 하면 그게 곧 파워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파워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게 내가 파워를 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1983년도에 네이비 촤이라는 컴퓨터 과학자이신데 이분 버클리, LA에서 태어난 주이시세요. 버클리에서 전자화폐 회사도 차렸었어요. 그런데 항상 선구자는 망하는 것처럼 1998년도에 파산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83년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여러 이유로 디지털 화폐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디지털 화폐 자체가 아니니까 이런 것은 건너뛰고 그리고 연방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 것인가, 비트코인과 같은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화폐가 비트코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페이팔이나 아니면 뭐 벤모나 이런 것도 디지털이잖아라고 하는데 아니죠. 페이팔이나 벤모도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어카운트 셋업하실 때 다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와 연결을 합니다. 여기는 은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행을 빼고 정부를 빼고 은행은 또 정부가 감시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같은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종이가 아니고 은행도 없고 자신들끼리 거래하는, 자신들의 룰로 거래하는 이런 것들이 막 활발해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범죄 집단에 돈도 주게 되고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연방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만듭니다. 회사들도 지금 만든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어떤 회사 하는데 그리고 이미 미국도 어차피 이게 디지털 화폐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IT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해밀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연준 의장도 요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서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더 빨리 2025년도에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것을 원합니다. 어제 엘살바도르가 앞으로 90일 안에 60일인가요? 90일 안에 이 디지털 화폐를 비트코인을 텍스 세금 낼 때도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국에도 특별 전담반 마련됐고 우루과이, 스웨덴, 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연방 정부는 왜 디지털 화폐를 비트코인과 같은 것을 만들기 원하는가? 컨트롤을 잃을까 봐. 다만 그 컨트롤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연방 정부가 돈에 대한 컨트롤을 잃어버린다면은 사람들이 점점 은행을 통한 연방 정부 이 안에 들어 있다가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그런 디지털 랩 개인이 하는 그런 것으로 가버린다면 큰 혼란이 있잖아요. 돈도 떼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혼란 같은 그런 것. 페이먼트, 입금 또 거래가 디지털 쪽으로 옮겨가면 지금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뭐 한두 푼 하는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으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큰 덩치 큰 그런 업체들이 이 같은 연방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디지털 머니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경제 사이클 자체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돈이라는 게 믿을 만한 돈은 안정적인 어카운트에 있고 효율적인 페이먼트를 하고 그게 만약에 내가 저축 같은 것을 하면은 보장돼야지 되는 이런 시스템을 연방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없어지는 형태의 다른 화폐들을 사람들이 점점 원하기 시작하니까 연방 정부도 안 되겠다. 이 디지털 화폐를 종이 화폐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은행을 통하는 크레딧 카드나 플라스틱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전혀 그런 것 없이 이제 뭐 컴퓨터에 나중에 칩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휴대폰에 그런 형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행이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리고 암호화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모든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암호화폐도 있고 패스워드 화폐도 있잖아요. 이 화폐의 종류에 따라서 무슨 코인은 총체적으로는 다 디지털 화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암호화폐 무슨 뭐 그 패스워드 화폐 또 이런 것들은 디지털 화폐에 속하는 거고 또 모든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폐나 패스워드는 아닌 거죠. 이게 디지털 화폐가 더 큰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 지금 당장 이해가 다 안 되셔도 상관없지만 세상은 은행을 통하지 않는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일반 그 사적인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고 있고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러는 것이 많이 가서 경제 시스템이 컨트롤되기 힘들어지기 전에 연방 정부에서도 그 같은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의 현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이 뉴스는 그렇다고 완전히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확정을 지을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5월 달에 물가가 소비자 물가요. 그 CPI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1년 전에 비해서는 5%가 올라가고 4월 달에 비해서는 얼마큼 올라갔나요? 0.6%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5%가 올라간 것은 13년 만에 최고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최고의 폭의 오름세였고 4월 달에 비해서도 올라갔는데 전문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간 거예요. 1년 그 비율도 그렇고 4월 달에서 5월 달에도 그렇고 그런 거거든요. 4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1년 전보다 4.2%가 올라갔고 3월 달보다는 0.8%가 올랐었습니다. 아무튼 5월 달에는 5%가 1년 전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랐는데 전문가들은 4.7%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4월 달에서 5월 달로 오는 사이에는 0.4%를 예상을 했는데 0.6%가 오른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중고값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1개월 사이에 7.3%가 올랐고 4월 달에는 더 올랐었죠. 하기는 10%가 올랐었으니까요. 1년 전과 비교할 때 중고 자동차 값은 29.7%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게 확실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한두 단계 정도는 더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가까워진 건 사실이고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공급 문제 때문에 현재 공급망도 굉장히 나쁘고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칩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밖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것이 수입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 사람들이 차도 새로 사지도 않고 하는. 그래서 장기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요 물가의 인플레이션은 3.8%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물가라고 하면 에너지, 식품. 근데 이게요, 3.8%가 지난 30년 사이에 최고입니다. 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의류는 1년 전보다 5.6% 플러스 올라갔고, 에너지 1년 전보다 28% 올라갔고, 의료 케어만 줄었어요. 조금 1.9% 줄었는데, 백악관이나 연준은 오늘까지도 단기적일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하는 장애물이 거쳤기 때문에 이게 오픈됐기 때문에 시장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동안 못 샀던 것을 다 사러 나간다. 그런데 마침 이때 또 공급이 딸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노멀 때보다 사람들이 물건 사러 더 나와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모르죠. 그래서 지금 수석 경제 전문가 Financial Economist 옥스포드에서 케이티 보스트이안틱 교수는 일시적이다. 내년이 되면은 다시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모르는 거죠.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그 변화인데 TC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캘거리에 본사가 있고 이 회사가 정말 오랫동안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어제 완전히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포기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12년 동안 안 된다만 하다가 결국은 안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허가를 취소했으니까 캐나다 정부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키스톤 파이프라인. 캐나다부터 네브라스카까지 하루에 이것은 매체마다 다 몇 배럴인지가 다른데 저는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매체가 3,500만 배럴을 수송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1,200마일. 그 1,200마일 되는 그 구간에서 그래서 캐나다에서 미국의 그 스틸시티, 그 네브라스카의 스틸시티까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2008년도에 이 프로젝트 하겠다고 우선 환경단체 반대했죠.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원주민도 반대를 했었죠. 정치인들도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그것으로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나 도시에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찬성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때는 이걸 반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오바마 시대는 중지시켰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것을 해라 하고
뭐 임기 거의 마지막에 허용을 했죠. 허용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임기 첫날 이것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민주당, 공화당이 건축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이런 일들이 막 오고 가고 하다가 결국은 회사에서 우리 포기한다. 더 이상 못하겠다. 12년 동안 돈 들이고 이거 한 9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 된다고 하거든요. 이미 지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를 이 회사는 철거를 해야지 됩니다. 철거할 때는 미국 정부에 또 인스펙션 받고 돈 들어, 철거할 때 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라는 것은 현 정권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국의 오일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죠. 사업가들도 이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힘든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고요. 헤드라인만 들어서는 그게 거기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닌 것.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은근히 틱톡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짧은 그 비디오 올리는 그런 것들을 그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막았습니다. 그때 이유는 외국 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해서 결국은 외국이 컨트롤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거 뭐 틱톡이라든가 위챗 같은 게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 의문인 거예요. 해서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는 것은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더 강한 것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강했었던 것이 있고 의회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뭐 초당적으로 중국의 테크놀로지 발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테크놀로지 업계를 지원하는 안도 뭐 2,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통과를 시켰고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으로도 위협이고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것은 분명하고 또 미국인이 중국의 군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스파이 관련 뭔가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또 했었잖아요. 그런데 틱톡은 미국인 1억 명이 사용합니다. 미국인 3분의 1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월 달에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쓰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틱톡이라는 회사도 고소를 하고 누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형태로 해서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용 금지 명령에 대해서 집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행이 중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틱톡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뭐 재밌는 비디오도 많고 좀 원색적인 비디오도 많고 하잖아요. 틱톡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면 미국 회사가 사면은 미국에서 운영해도 돼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당시 굉장히 친했었던 그 CEO가 있는 오라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월마트 같은 데서 조금 관심을 보이다가 그것도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틱톡은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풀었는데 그렇다고 틱톡 앞으로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또 아닌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냥 하라면 해. 이거고 바이든 그 대통령은 오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되게 방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다 하더라도 조금 질서정연하고요. 합리적인 방법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무부에서 증거 위주로 틱톡이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 디자인, 제조, 개발에 있어서 미국의 위협인가? 뭐 이런 것. 그리고 상무부뿐만이 아니라 외국투자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외국투자위원회에서도 이 틱톡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저기 뭐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영국에서요. 그 과거에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대통령이 같이 그 서명을 했었던 미국과 영국이 정말 우방국이고 중요한 것을 같이 한다 하는 그 애틀란틱 차터에 서명을 했고요. 프레지던트 그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가 한 그런 것에 있고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브렉시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했었던 사람이고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